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좋은 일도 있었죠. 네.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했던 역사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그 막사이사이상은 이제 한참 그 5.16 일어나고 나서 군사 정권에게 핍박을 받을 때, 네. 그럴 때 그 막사이사이라는 게 이제 그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할 정도로 필리핀이 한때는 아시아의 용이었었죠. 네. 지금은 그렇게 됐는데 그것도 지도자 잘못 만나고 그렇게 됐는데 그 막사이사이라는 대통령이 필리핀의 대통령. 필리핀 대통령이 필리핀 국민들에게 굉장한 그 지지를 받았던 분이에요. 훌륭하신 분인데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그 막사이사이 상인데 상을 만들었는데 거기는 여러 가지 종류 상인데 장 선생님을 그쪽에서 조사했고 최초로 대한민국의 최초로 문학상을 이제 받죠. 언론 문학상을 받게 되죠. 그때 금하고 만불을 이제 상금을 받았어요. 만불. 네. $10,000. $10,000. 네. 그건 집안에서 한 10불도 한번 써보지도 못했죠. 잠깐만요. 그 당시에 $10,000면 엄청 많은 돈이죠. 예. 그거를 그러면 다시 그 당시가 이제 경제난에 한창 시달리던. 그렇지만 그걸 다 딴 데다 썼어요. 딴 데다가. 원래 장 선생님이 낙양이 지가 날릴 정도로 사생계가 많이 그 수익도 잘 날 때 그 수익을 소위 그 당시 이제 학자들이라든가 또 교육자들 또 대학교 교수들이 급여들도 자꾸 사기가 힘들었어요. 그분들 많이 도와줬어요. 뭐 고려로 드린다는. 아니 고려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셨고 심지어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희 집안 식구들도 몰랐던 사건인데 75년 돌아가시고 났는데 상갓집에 누가 찾아와서 그렇게 우는데 어떤 나이 들은 분들이 와서 그러는데 당신 누굽니까? 그랬더니 장준하를 몰랐다. 자기네는 이름은 이분인지 몰랐다. 장준하 알았는데 이분이 장준하인지 몰랐다. 고아원을 그렇게 도와주고 그랬어요. 남몰래 고아원을. 이 어른이 집안 식구는 배고파서 죽겠다는데 이사를 39번이나 고생을 시키면서 그런 걸 이렇게 도와주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자긍심을 가졌죠. 네. 힘들더라도.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와서 누군지 와서 집차 타고 와서 고아원에다가 기증하고 고아원 짓는 데 뭐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데 고아원 분이다 했는데 보니까 이분이 바로 그분이었다. 장준하 선생이었구나. 그리 청렴하시던 분이니 $10,000를 받은 것 역시 없어졌죠. 개인이 아니라 네, 어디다 이제 공적으로 쓰고 이제 또 문학상 하는데 이런 막 쓰고 그런 데 하셨는데 결국 그 상 받은 거를 저희 돌아가신 후에 저희 집에서 좀 썼죠. 그때 받은 상패. 그 상패가 금으로 금 몇기로 이렇게 되는데 큰 상패인데 막사이사이 그 얼굴이 그려있는 건데 그거를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려가고 생활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다시 찾으셨어요? 찾았죠. 네. 한참 후에 찾았죠. 한참 후에.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일들도 있고 그 막사이사이사는 그렇게 했는데 그걸 받고 나서부터 필리핀 막사이사이 그 재단에서 한국에 막사이사이상을 주기 시작했어요. 네. 그것 때문에 한동안 그 독재 정권에서 국제적으로 이제 그렇게 일종의 국위 선양을 선양하고 뭐 말하자면 유명세가 이제 올라가니까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죠. 함부로 대하지. 그래도 그 당시 그 소위 군사 정권들은 온갖 방법을 통해서 다 이제 장준하 선생님 회유도 하려고 그랬고. 그랬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사상계 사무실에 사람이 왔는데 군복 입은 사람이 왔는데 제가 그때 있었는데 종로 5가에 이제 조그마한 사무실 다 철썩하는 소리가 나갔고 그 쫓아나가니까 사장실인데 이 군인인데 군인 모자가 날아갔어. 장 선생님이 뺨을 때린 거예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밑에는 종이가 막 찢어져 있고 그랬더니 그쪽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주최 측에서 회유를 하려고 돈을 갖고 왔던 모양이야. 설마 그 찢어진 종이가 돈? 그게 수표였어요. 어머머.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보고 이제 찢어서 던지면서 뺨을 때렸던 모양이에요. 네. 그러고서는 완전히 이제 저 사람은 안 된다. 저 사람은 안 되는 거다. 그죠. 그런 이제 에피소드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그분은 잡지를 통해서 사상계를 통해서 자기가 돈을 벌려든가 이런 건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그랬겠죠. 그거 전부 다 해서 많은 사람 도와주고 또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지식을 전파하고 깨우치게 하고 그다음에 잘못된 거 특히 정치에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잘못된 정치인들 그 군사 독재를 했던 박정희 쪽만 그 꾸짖은 게 아니라 야당도 네. 그 당시 야당했는데도 굉장히 많이 그 비판을 많이 하셨어요. 그거 심지어는 좀 그 뒤로 돌아가면 그 4.19를 일으켰을 때 네.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는 4.19를 일으켰을 때 그 아까 말씀드린 뭐 무엇을 말하랴 이런 식으로 해서 4.19를 일으키는 또 한쪽에서는 증폭제를 해 노릇 역할을 했죠. 그 사상 그 4.19가 일어났을 때 종로통에 사상계 깃발을 단 집차가 있었는데 네. 그에 다니면 군중들이 길 비켜주고 박수 치고 막 그랬답니다. 정말 한나의 출판사나 언론사가 아니라 민중운동, 민주화 그쵸. 운동을 추동하는 일종의 리더 역할을 리더 한 역할도 거네요. 한 거죠. 언론을 통해서. 그래서 저도 자라면서 언론이라는 것이 무엇이다.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네. 언론이 중요하면서도 그것이 그 잘못 쓰게 되면은 네. 또 얼마나 사회에 그 악을 영향을 그렇죠. 미치냐. 저도 많이 그런 걸 보고 또 느끼고 배웠습니다. 네. 사실 총보다 펜이 더 무섭다는 예.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한국 사회 뉴스를 보다 보면 해야 할 얘기는 하지 않고 미화만 하고 혹은 비판하기를 두려워하고 예. 거짓된 정보를 진짜인 양 이야기까지 하는 그렇죠. 이런 세태를 보면서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는 말까지 네.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장 선생님은 그랬지만 언론이라는 거는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이게 공기예요. 공기, 네, 공기가 공적인 기구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숨을 들여 마시는 공기예요. 그 나쁜 거 오염된 공기를 마시면 사람들이 병이 나잖아요. 그렇죠. 신선한 공기 마시면 건강해지고 네, 언론이 국민에게 줄 수 있는 공기인데 국민들에게 신선하고 정확하고 바른 그런 정보를 계속 주게 되면 국민들이 그렇죠. 더 깨끗해지고 판단력도 좋아지는데 썩은 공기를 국민들에게 뿌려주면은 사람들이 피폐해지고 그렇죠. 판단이 제대로 있잖아요. 판단할 수 없게 되고 그럼 사회가 흔들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언론은 공기다. 근데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은 언론 그 제조하는 사람들이라고. 네, 제조자들이에요. 제조자들. 제조자들이 바른 공기를 제조해서 국민에게 보내야지. 맞아요. 근데 지금 요즘 세태를 보게 되면 그 당시도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썩은 공기만 만든다고. 왜 만드냐? 이익이 많이 생기니까. 네, 쉽게 말해 장사로 그렇죠. 치게 되면 싸구려 갖다 해서 엉터리를 만들어서 팔고 이익을 많이 남기는 좋은 걸 만들면은 원가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싸구려 해서 이익 많이 남기려고 네, 언론이라는 거는 그런 사고를 가지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정권 권력과 결탁하거나 이 재벌 그렇죠. 가 결탁하거나 그게 이럴 그게 때에 썩은 필연적으로 그런 썩은 공기가 네.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장준하 선생 네. 당시 정말 참 언론인으로서 네. 온갖 회유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음. 정말 나의 길을 가겠다 바른 길을 가겠다 했던 그 심지가 대표자로서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사상계가 오염되지 않고 예. 역사에 정말 소중한 우리의 역사로 남아 있었겠다 생각이 드네요. 한때는 그 이병철이라는 분이 장 선생님에게 삼성에 있는 그 중앙 매스컴을 좀 맡아달라는 적도 있었어요. 네, 언론을 또 운영을 하고 있으니. 네. 그분이 하면 되겠다는 장 선생님, 나는 장사꾼이 아니다. 그런 적도 있었고, 심지어는 그 박정희 정권 시절 때
언론사 4상계 건물을 그 당시 종로에는 5층짜리 화신백화점이라는 게 있었는데 예, 화신백화점. 그거보다 더 높은 건물을 져주겠다. 아, 4상계 건물을? 네. 와. 그런데 나는 장사꾼이 아니다, 이 사람들아. 그래갖고서는. 그러기 때문에 두 가지 우리 그 장 선생님과 관계된 식구들이 두 가지의 삶을 이제 갖게 됐는데 하나는 굉장히 어려운 삶, 현실적으로 어려운 삶을 갖게 됐다. 39번 이사를 다니고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현실적인 삶.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존과 명예를 가졌다. 네. 두 가지. 자존과 명예. 그게 정말 중요한 재산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만약에 정말 잘못 그런 정권에 흔들려서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잘못된 그래요. 길을 갔다면 이렇게 역사적 평가가 그래요. 있을 수 없잖아요. 평가가 안 나오죠. 네. 다른 얘기입니다만 제가 오래전에 어느 무슨 장소에서 차를 마시는데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면서 손가락질 하더라고. 선생님에 대해서. 아니, 어떤 사람이 차를 마시는데 네, 네. 두 사람인가 좀 앉아서 마시는데 굉장히 좀 어색한 분위기로 마시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해. 옷도 이렇게 반듯하게 입고 있어요. 그랬더니 뭐 좋지 않은 소리를 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좀 앉았다 그냥 가더라고. 누군가 같아요. 이완용이 손이야. 아, 이완용 손자. 예. 이완용이 손인데 먹을 건 다 있고 재산도 다 있죠. 그렇지만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에도 우리 조국의 역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네. 그렇지만 조상이 그렇게 했고 그 그렇죠. 업을 받는 거라 그렇게. 그렇죠. 그래서 반면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고 네. 그랬어도 소위 말 사회와 국민들로부터 또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게 참 고마운 거죠. 네. 저는 가끔 우리 사회에서 일종의 실용주의적인 태도라고 네. 해야 될까요? 돈만 있으면 되지 뭐 그런 게 뭐가 문제야. 이완용의 손자라도 손가락질 받더라도 나는 그렇게 사는 게 훨씬 현실적으로 좋아. 그래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은 사실 그렇게 역사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단죄되지 않고 일정 부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더 용인되는 생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혼자서 많이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근데 조금 다른 거지만 요새 뭐 MZ세대라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역사와 부정적인 거하고 떠나서 전부 개인주의를 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어하는 거, 그거는 누가 뭐래도 난 해. 그렇죠. 취해. 그런데 뭐가 부족한가 하면 그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는 생각을 안 해.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이나 전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것도 생각을 안 해. 근데 왜 MZ세대가 왜 꼭 그렇게 됐냐 하는 걸 딱 우리가 보게 되면 역사가 우리 선조들 또 우리 선배들이 그런 사회의 성을 만들어줬어. 네. 갖고 있으면 소위 말하는 금전 만능에다가 또 현실적으로 내가 기득을 갖고 있으면 그렇죠. 그럼 그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그래서 이거는 민족 의식이라든가 양심이라든가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이것이 결여됐다. 우리는 그렇게 했으면 그게 결여됐고 잘못돼 있다는 생각 자체를 없애버리게 만들어놨으니까 네. 그런 거를 타개하고 올바른 생각하고 공동체의 중요성이라든가 나가 민족의 중요성, 내 뿌리가 뭐냐 이런 걸 관심 갖게 만들어 놓는 게 이런 언론이거든. 맞아요. 장 선생님이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네. 거죠. 저희가 이 유튜브 방송을 처음 시작하게 된 일종의 목적이랄까요? 포부가 장준하의 부활을 꿈꾸자. 예. 장준하를 그렇습니다. 부활시키자 이런 이야기로 시작이 됐는데 정말 이런 대목에서 장준하 선생의 정신, 그런 뜻, 의지 네. 이런 것들이 정말 부활이 필요한 시대이다.
참 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박정희 정권 또 이승만 정권 그 하에서의 언론인으로서의 역할 이야기 많이 나눴는데요. 사실 한일 회담이라든지 또 폐관 이후에도 끊임없이 나아가려고 하셨던 길, 그럼요. 이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언론인 장준하의 삶 전체적으로 한번 더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예.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